그리고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게 단거리 미사일이요. 네. 그게 다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에요. 우리를 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핵무장하고 일본 핵무장하고 대만 핵무장하면 강대국 정치는 끝납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수석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트럼프 당선이 돼서 예. 한국에서는 특히나 예상을 못했던 분들이 많아서 네, 깜짝 다들 놀란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부 반응. 북한은 반응이 아직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러시아가 반응을 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시큰둥하죠. 우리 비우호국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페스코프 그 대변인 얘기고, 푸틴은 좋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친구가 됐으니까, 소위. 뭐 정치적 친구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친한 친구라기보다는. 근데 김정은도 트럼프를 3번 만났거든요. 네. 6월달 2018년 6.12 싱가포르,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중반에 판문점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을 그렇게까지 여러 번 만난 지도자, 2회 이상 만난 지도자는 주요국 중에 시진핑, 푸틴, 이제 시진핑 5번 만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3번, 그 다음에 푸틴 2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본인이 김정은을 세계 무대로 끌어낸 것도 트럼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뭔가 기대는 하고 있겠죠.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무슨 뭐 트럼프 당선되길 바랬다고. 네. 그런데 김정은한테 최대 치욕을 안겨준 건 또 트럼프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 네. 김정은이 60시간을 기차 타고 왔거든요. 웃으면서 갔어요. 즐겁게 헤헤거리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럼요. 이거 합의하려고 이제 요것만 갖고 갔거든요. 거기서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김정은에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지금 리1구 참사라고 쿠바 주재 네. 북한 대사관 참사가 여기 왔거든요. 네. 그때 담당자들이 일부는 처형당했고 대미라인이 그 양반이 증언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외무상은 숙청당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친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큰 상처를 줬으니까 아마 지금 그런 감정일 거예요. 네. 하여튼 뭐 트럼프 예측 불허기 때문에 한반도 뭐 벌써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 문제 뭐 10배 올리겠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안정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리고 또 북한을 핵무기 가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슬슬 우리도 이번 기회에 트럼프 잘 저기 해가지고 우리도 핵무기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위중한 게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핵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국가예요. 네. 북한은 헌법에 핵 무력을 쓰는 조항을 아예 법에 헌법이 아니라 법에 규정을 해놨고 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대한민국에도 쓸 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게 단거리 미사일이요. 네. 그게 다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에요. 우리를 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서울, 내일은 대전,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 중에 뭐 여론조사마다 다른데 60, 7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지지율에는 진보하고 보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핵 위협을 느낀다는 우리가 거죠. 느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유감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완전한 비핵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 갔다라는 게 미국의 지금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반도 범위 내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럼 불행하지만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기서 멈추자.
그 이제 동결, 프리징 여기서 딱 얼리자. 그리고 그건 핵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너네 가지고 있는 건 됐어. 그 다음에 일부 핵을 줄이는 것. 이걸 핵 군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하노이에서 2019년 2월에 이미 한 거예요. 뭐냐? 아, 북한이 영변 핵단지라고 하는 뉴클리어 컴플렉스 이걸 내놓겠다. 근데 이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북 제재, 생션 5개를 해제해달라 그랬거든요. 이게 부분 대 부분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깨졌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핵 군축이었어요.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군축이라는 거는 제거가 아니라 그렇죠. 줄이자는 얘기니까 그렇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안전하죠, 이제 ICBM 능력 중단시키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I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그로시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 핵을 인정해야 된다. 과거를 묻지 말고 이제 비확산, 안전한 관리, 감시, 그 다음에 북한 핵 능력이 밖으로 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것만 막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종합을 해보면 미국은 미국 공격 능력만 막으면 되는 거고 국제사회는 이 핵기술이 밖으로 테러리스트나 이런 안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북한 핵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우리는-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대응할 수도 그렇죠. 없고.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 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노이에서 한번 한 거라고, 사실은. 네. 이번에 떨어졌지만 해리스 진영도 정강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선거하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2020년 바이든 정강 정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인권 북한이 아파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들어있었거든요. 이번엔 뺐어요. 음,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어도 북한하고 그래 인정해줄게 더는 하지 마. 미국만 안전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나 자전거 사줘 가출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자전거 사줄 테니까 가출하지 마 이건 거거든요. 얘 버릇만 나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야,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 미국의 핵 우산 하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게 막상 그런 일이 터졌을 때 핵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그게 이제 가장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근데 사실 그동안은 미국이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했는데 이런 상황이 바뀌면 미국 내에서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여론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5년 뒤에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5년 뒤에 결혼하겠죠. 근데 5년 뒤에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렇죠, 아직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지 어떻게 합니까? 드골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민족주의 지도자가 이제 프랑스는 자체 핵무장을 했거든요. 네, 어떤 명분으로 자체 핵무장을 했냐면 이제 미국이 너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랬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남겨요. 만일에 미국이 LA나 워싱턴이 정확한 도시는 기억이 안 나네요. LA나 워싱턴이 공격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파리를 구해주겠냐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지금 미국은 말하거든요. 진심성이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근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무슨 미국의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발생할지 미국의 뭐 의사당 사태처럼 내란이 있을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롭게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마이웨이. 이제 미국을 믿어야죠.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려우면 이제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게요. 약속 진심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진심이죠. 지금은 진심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내가 힘도 있고. 그렇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옵션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갈 거예요.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야, 니네는 도와줄 테니까 니네는 나만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지금. 부모 형제 간에도 못 믿는, 돈 갖고는 못 믿는 건데. 그러니까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뭐냐? 예. 자, 핵군축은 안 돼! 라고 계속 막아야 됩니다. 네. 겉으로는. 겉으로는.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자체 핵무장. 우리 핵무장 할 거야. 우리가, 아니, 그럼 국제 제재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요.
NPT 비확산 체제라고 하는 조약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 가입해 있어요. 북한이 탈퇴하면서 이제 제재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10조에. 뭐냐면 그 회원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처하게 되면 탈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만큼 비상사태가 없어요.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 그럼요. 자체가. 이거 충분히 명분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부 핵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 핵무장 하는데 만일에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비핵화할게. 같이 할게. 그럼요. 요 두 가지 조건을 내걸면 국제사회도 뭐라고 말 못해요. 네. 첫 번째. 저는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두 번째는 전술 핵무기 반입. 미국 거를. 예, 미국 핵무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갖다 놓으라는 거죠, 지금. 결혼식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먼저 집, 신혼집 마련하고 가구 다 집어넣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좀 안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결혼 미리 이제 신고하는 거죠. 혼인신고 미리 하는 거죠. 결혼식을 안 해도.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 반입. 그러니까 원래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자체 핵무장의 그렇죠. 일단 반입은. 그 공포를 안고 예.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북한이 핵을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그 다음에 전술핵 반입, 그리고 두 번째죠. 세 번째가 제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뭐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핵물질. 네. 이게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핵물질. 그 다음에 운반 수단. 이거 던지려면 손으로 던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미사일이죠, 미사일. 근데 우리가 미사일 세계적인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폭장치. 뭐냐면 이 핵물질을 이렇게 갖다 놓고 망치로 때리고 불에 태워도 안 타요. 이걸 터지게 만드는 장치가 있거든요. 기폭. 그 기폭장치 세 가지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폭장치는 다양한 탄약에 적용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핵물질만 있으면 되잖아요. 플루토늄, 네. 플루토늄,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이 천연 우라늄에는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걸 골라내는 게 인리치먼트, 농축이거든요. 네. 5%까지 농축시키면 원자로에 들어가는 원자 에너지. 그 다음에 20%까지 농축을 시키면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에 쓰는 연료봉. 네. 그 다음에 드디어 95% 정도 농축을 시키면 이게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네. 이게 바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연료봉을 다시 재처리하면 또 태울 수 있거든요. 요때 나오는 게 플루토늄이에요. 네. 이건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요 두 가지 농축하는 능력과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능력, 요 능력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모든 국가의 평화적 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그렇죠. 왜? 미국이 맡고 있어요.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인했어요. 네 말 들을게.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활약하면 우리는 할수 우리가 있다.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로 몇 달 만에 핵무장 할 수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 뭐 우리 몇 달이면 핵무장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그때는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안심이죠. 정리해 보면 자, 알았어. 저 핵군축 안 돼? 완전히 백화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가면 이제 화를 내야죠. 나 삐졌으니까 셋 중에 하나 내놔. 나 핵무장 할 거야. 해야지? 안 돼? 전술핵 줘. 안 돼? 그럼 내가 양보할 테니까 이 재처리, 농축 권한이라도 줘. 이걸 잠재적 핵 능력 구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요거라도 줘.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든 국가의 평화적 권리예요. 미국, 우리만 억울하게 지금 일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권리가 있잖아요. 요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좀 국민이 안심할 수 있죠. 셋 중에 하나만 받으면 좀 안심할 수 있죠. 근데 일각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너네가 우리 그 보호받지 말고 그러니까 보호받지 말고가 아니라 너네 그 뭐죠 스스로 핵무장 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의사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확인이 아직 안 됐지만 그런 말 비슷한 말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말하고 맙니다. 그냥 책임 못 질 말. 나중에 가서는 안 지키면 그만이니까요. 펜타곤에서는 이건 결사 반대하겠죠.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 정말로 핵무장을 절실하는 나라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그렇죠. 중국 위협으로. 예, 대만은 풍전등화예요, 정말로. 15억 대 2천, 3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싸워도 대만은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며칠 견디느냐 이거지. 그런데 핵무기를 가지면 얘기 달라지죠. 그렇죠. 못 건드리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핵무장하고 일본이 핵무장하고 대만이 핵무장하면 강대국 정치는 끝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뭐 괜히 비용 주고 할 그럼요. 필요 없지. 그 평택 그 좋은 땅, 그 좋은 캠프 험프리스, 그 대규모 그 저기 위락시설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 땅을 왜 외국분한테 줍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대국 질서가 깨져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있긴 말 안 듣습니다. 이제. 네. 모든 핵 질서가 깨져요. 자, 저희가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면 이란은 안 할까요? 그렇죠. 저 가난한 북한, 파키스탄, 인도도 90년대 했는데 네. 어지간한 나라 다 하거든요. 그럼 전 세계 핵무장 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나라가. 질서가 깨지죠.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펜타곤에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막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 실질적인 이제 우리의 생명이 걸린 위협으로 다가왔으니 그럼요. 예. 우리는 어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일본 뭐 대만까지도 고려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미국의 가장 현실적인 건 미국의 전술 핵 같은 것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농축과 제철의 권한을 받으면 됩니다. 농축과 제철의 권한을 받으면 일단 원자력 평화제응의 비용이 효용성이 가성비가 급격히 올라가요. 네. 그리고 핵물질을 확보해 놓으면 일본은요 플루토늄이 핵탄두 수백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를 째려봐요. 쟤네들 잠재적 핵국가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보고 선택하라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언제든 우리가 핵 가지고 있는 예, 능력. 그러면 사실상 핵력 국가가 돼요. 그러면 좀 이제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터지진 않고 뭔가 어느 정도의 위기가 조성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농축과 제철이 권한을 받으면 여기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거든요. 전문가도 구축하고 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핵 능력이 자연히 생겨요. 안 할 뿐이지. 일본이 그래서 몇 달이면 핵무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 해도 주변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반응이 근데 나올까요? 할 말이 없죠. 왜냐, 지들 다 하고 있거든요. 아, 자기들은 할 말이 다 없다. 우리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평화적인 개별적인 국가의 평화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예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핵무장한다라는 의심, 그다음에 노무현 시기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째려보는 거예요, 미국이. 쟤네들 못 믿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나 만일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화나는 거죠. 화나고 실제로 화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 없는 알면서도 뭐라고 말 못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일본한테. 그럼 니네도 하지 그만해. 마. 다 내놔. 중국한테도 니네도 다 내놔. 할 말이 없죠.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북한은 뭐야? 난리칠 것 같은데. 말 못하죠, 근데. 자기는 핵을 아예 가지고 있으니.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뭐 말을 하겠지만, 그냥 그때는 어디서 개가 짖네 하면 되는 겁니다.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정말로요. 그리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기분 나쁘면, 그래, 알았어. 형이 이해할 테니까 네가 핵무기 내놓으면 나도 이런 거 안 할게. 그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럴 때 그런 리더십을 갖춰줘야 됩니다. 이 혼돈 속에 지금 뭐 세계는 진영화 그러잖아요. 진영화 그렇죠. 이렇게. 무슨 진영화예요? 트럼프가 진영입니까? 그렇죠. 자국 이기주의죠. 자국 이기주의죠. 그냥 바이든 정권은 그냥 진영화했지만 전 이렇게 봅니다. 바이든도 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트럼프도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오늘 뭐 방송 갔다 화장 좀 했거든요. 네. 제가 화장했다고 안 했다고 조한범이라는 이름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화장한 게 바이든이고 화장 안 한 게 트럼프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거든요.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각자도생입니다. 음. 내 앞길은 내가 챙기고 내 안보는 내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맹은 만능이 아니다. 동맹도 돈을 내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해줘요, 우리한테. 그렇죠. 이제까지는 우리 혈맹이야라는 생각. 그럼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기억으로 광화문 가면 그 성조기하고 태극기 들고 다녀요. 맞습니다. 미군이 안 도와줬으면 6.25 때 우리 못 이겼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오늘의 성장에는 미국의 한미동맹 힘이 혁혁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맹은 언젠가 깨집니다. 동맹은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지.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혈맹이니까 그럼 공짜로 지켜줄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동맹은 동맹이고 동맹은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동맹입니다. 월남전 때 미국 미련없이 떠났잖아요. 네. 아프가니스탄 필요하면 떠나잖아요. 한국전쟁 때도 에치슨 라인 그거 철수했거든요. 그게 전쟁의 도화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맹은 동맹이고 동맹을 활용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내 앞길은 내가 챙긴다는 그런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로켓맨, 김정은 로켓맨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그 김정은과의 추억을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는.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세 번이나 만났거든요. 전 세계가 주목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즐겼죠. 그렇지. 잘 주목받고. 네, 주목받고.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위기였어요. 스캔들,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보면은 정치적인 고단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게는 안보 비용 100억 달러 내나 강요하고 김정은을 만나서 북핵을 용인하고 하는 협상. 이건 다 미국 국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안보 비용 100억 달러는 그건 말이 안 돼요. 100억 달러는 지금의 9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주게 되면은 미군 월급도 우리가 주게 되거든요. 그 용병이죠. 그러니까 아마 안보 비용 부담은 아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 아, 그럼요. 뭐 자기네들의 필요 그럼요. 때문이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걸 무작정 이제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도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을 만나서 우리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배치되는 협상안이 나오는 걸 막아야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그런 이제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대응하면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나치게 동맹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미국 하면 일단 우리 다 한 수 접어주는 뭔가가 그럼요. 있어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안보의 우선순위는 1위가 유럽이고 2위가 중동이고 한국은 3위예요. 네. 근데 우리만 쳐다볼 줄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체적인 억제 능력을 최대한 고양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국제법이 현실이 허용하는 핵 억제 능력도 말씀드렸던 옵션 중에서 가지게 되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미국의 전략 혹은 이 과거에 했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어떤 확고한 그 전략과 대응하려는 그 의지가 좀 필요하겠네요. 예. 네.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특수군을 파병을 했잖아요. 일각에서는 그 용병으로 돈 받기 위해서 뭐 이런다, 뭐 아니면 뭐 기술을 받기 위해서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박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돈 벌러 보냈다. 그거는 김정은을 너무 얕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돈 몇 푼 벌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금 모든 상황은 러시아가 절박합니다. 러시아가 전장은 우세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기약 없는 싸움이에요. 러시아는 혼자 싸우는데 사실상 중국이 안 그렇죠. 도와줘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외로운 것 같지만 뒤에 나토가 있고 미국이 있거든요. 군수 지원이 다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더 주고
우크라이나가 너무 들어가면 또 푸틴이 핵단추 누르니까 좀 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이기는 것 같지만 양쪽 다 지치지만 우크라이나는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맨날 나와서 더 줘 그러잖아요. 핵연하는 게.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야포, 네. 대포로 치면은 152mm 구경을 이제 주포로 쓰거든요. 네. 사거리가 한 30km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하루에 만에서 한 3만 발 쓰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한 1000만 발 지원한 걸로 돼 있어요. 와, 엄청나네요. 요거로만 계산하면. 근데 전쟁 2년 반이거든요. 전적으로 북한에 의존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러시아가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약 60에서 70만 명 병력 손실이에요. 사상자. 예, 2대 1입니다. 전사랑 부상이. 그러면 60만, 70만 치면 20에서 25만 명이 전사했고 75만 명이 부상했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병력 소모가 1200명이에요. 한 달이면 36,000입니다.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약은 북한이 주고 이제 병력 자원까지 보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러시아의 절박함이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그럼 이렇게 보내주는데 지금 제 말씀 듣고 나니까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기여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탄약만으로도 에너지, 석유 수출국이거든요. 식량, 비료의 3대 수출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병력까지 보냈는데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우리 월남전 말씀드려볼게요. 네. 월남전에 64년부터 73년까지 32만 명 파병했어요. 처음에 이제 의료지원단, 공병부대, 비둘기부대, 그 다음에 맹호, 백마, 청룡 전투부대 갔거든요. 네. 여기가 게릴라전이었어요, 주로. 네. 근데도 5천여 명이 전사하셨어요. 이 피로 우리가 그때까지 M1 소총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탕 이거였는데 M16이라는 반자동 총으로 총을 바꿨어요. 네. 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69년에는 그 당시 F4 팬텀이라고 하늘의 도깨비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밀덕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발생해서. 그게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미국 말고는 가지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었어요. 일본도 없었어요. 그걸 우리한테 일개 대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몇 년간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국가가 된 적이 있었어요. 파병의 대가가 그거거든요. 비행기를 무료로 무료 임대료예요. 무료 임대료. 그러니까 중공도 그 당시 소련도 일본도 북한은 뭐 저리 가라고요. 압도하는 공군력을 가졌거든요. 왜? 파병 때문에. 근데 북한이 파병해 주는데 이것만 몇 푼 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2,000명 파병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전투병력 뭐 이러는데 전투병이면 어떻게 되죠? 제가 5,000명 전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면전이에요. 하루에 1,200명이에요. 그러면 12,000명 가도 전면전에 참여하면 한 달도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가야 돼요. 어쩌면 수만 명, 수십만 명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돈 몇 푼 벌려고 수만 명 인명을 희생할까요? 병력을? 아니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공군력이 거의 없거든요. 지난해 바스토치니 우주기지 김정은이 갔을 때 제일 오래 머문 데가 전투기 생산 공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전투기 우천석에 앉아서 시하고 즐거워했어요. 가져가겠다는 거죠. 전쟁 끝나면 줬다는 얘기 했을 거예요. 무기 현대화,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그 다음에 핵 인공위성 ICBM 이 기술은 뭐 주지는 않을 거지만 재래식 기술이라도 좀 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민군이 파병했으니 북한이 어려우면 러시아도 파병해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얻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이 아주 여기에다 그 김정은이 뭔가 큰 베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한 거죠. 드는데 전략적 베팅을 한 거죠. 네. 하여튼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협이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인민군이 선진적인 전쟁의 전투 경험을 하잖아요. 전투 경험 하고 오면 이거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네. 우리한테 쓰죠. 두 번째, 우리가 팬텀 받았듯이 저 친구들도 뭐 북한 공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최신의 전투기 줄 거예요. 전차, 장갑차 앞으로 성능 개량 해줄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됩니까? 인민군 파병이. 네. 그러니까 지금 둘로 나뉘거든요. 이게. 자, 러우 전쟁의 인민군 파병은 우리 전쟁 아니니까 신경 꺼. 틀린 거예요. 왜 우리 전쟁, 우리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또 안보 위협이 그럼 되니까. 안보입이 되죠.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다 인민군이 저쪽에 가서는 북한 국적을 가지고 가지만 만일에 포로가 돼서 나 대한민국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국민이 돼요. 네. 왜 헌법상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이 그냥 들어오면 바로 주민등록증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쟁이니까 파병하고 무기 줘야 돼. 저기 우리 전쟁 아니죠. 그렇죠. 저기 파병하고 무기 주면 어떻게 돼요? 인민군하고 싸우는 거고 그 우크라이나 간접 여우 전쟁. 전쟁이 여기로 오는 거죠. 지금 저기서 전쟁이 전이되는 거잖아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정답은 우리와 관계 있는 전쟁입니다. 관계 있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관단도 보내지 마. 틀린 거고. 왜 참관 안 합니까? 정보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인민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병해야 돼. 거기에 파병합니까? 우리 전쟁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피를 흘릴 그 다음에 이유는 살상무기 없죠. 준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살상무기를 주면 이게 인민군을 죽일 텐데, 그럼 여기로 전쟁이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양쪽 극단이에요. 지금 우리와 관계 있는 전쟁이니까 주시하면서 연락체계 갖추고 서로 상호 협력하고 요 단계고 대응해 나가고 북러가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정보를 취하면서 그럼요. 또 이제까지처럼 그 비살상 그 지원 정도 해주는 그럼요. 정도로 그럼요. 비살상 무기도요 전력에 크게 보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뢰 제거 차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비살상 무기거든요. 이 지뢰 제거 차량만 줘도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활약을 벌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생각이 또 계산이 많이 그럼요.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뭐 전부 나오는 뉴스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뭐 오자마자 다 전멸시켜 가지고 그 뭐죠 증거를 채집하겠다, 말살을 시키겠다 이런 의혹들이 불타오르는데 지금 북한군도 정예병력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일단 나오는 영상 있죠. 네. 인민군 관련 영상. 제가 보기에 제 기준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다 조작입니다. 지금도 조작이다.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나왔던 게 인민군들이 개고기 통조림이라고 먹는 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누렁이 개고기라고 써있더라고요. 북한에서 개고기란 말 안 써요. 단고기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단고기. 그리고 여기 탈북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개고기 통조림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있어요. 어디서 만드느냐? 평양시 용성구역에 용성특수식료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만들어요. 거기서 만드는데 이 개고기 통조림은 누가 먹느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하면 그때 이 친구들이 가져갑니다. 아, 그러니까 특수 보양식이군요. 예, 그 다음에 우리를 치면 흑염소, 흑염소 이런 것처럼 간부들 선물용이에요. 네. 일반인들은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일개 병사들이 가지고 가서 식사처럼 따먹는다고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상 아닙니다. 두 번째, 전선에 인공기 걸린 거. 그 다음에 헬멧에 인공기 착용한 거. 자, 지금 파견된 인민군들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신분증은 부랴틴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소련에서 유학할 때 제 지도교사가 부랴틴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부랴틴 신분증을 하거든요. 그렇게 위장을 하는 친구들이 인공기를 왜 가져갑니까? 일부러 신분 드러나는 그럼요. 인공기를 왜 걸어놓습니까? 헬멧에 인공기를 왜 댑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인민군이 부상당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뭐 지옥이고 뭐 이렇게. 네. 자,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제일 소원이 뭐냐? 인민군을 포로로 잡는 겁니다. 그럼 증거가 나오잖아요. 파병했다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군에서 부상당한 인민군을 누가 공개했느냐? 민간단체가 공개했어요. 인민군이 이 사람을 잡았으면 말 잘하더만요. 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름 뭐야? 소속 어디야? 딱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이름은 갑돌이, 소속은 87여단, 무슨 여단, 그 다음에 고향은 평양은, 그걸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발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틀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사실 되게 잘하는 게 심리전입니다. 네, 선전전. 예. 이거를 잘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된다. 현재까지 나온 영상은 저는 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인민군 신분증을 왜 갖고 다닙니까, 거기. 그리고 이제 지금 특수부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11군단. 이제 인민군은 전방에 4, 2, 5, 1 군단이, 4개 군단이, 얘네들이 제일 세요, 파워가.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센 애는
수도방어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 얘네들 제일 세겠죠. 김정은 적이니까. 폭풍군단은 요 뒤에 후방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뭘 하느냐?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항공육전대 이 세 개거든요. 항공육전대는 공수부대. 그 다음에 저격여단은 스나이퍼가 아니고요. 소총사단이란 뜻이에요. 총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경보병은 무장은 가볍지만 빨리 달린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밥 먹고 산악행군이에요. 그러니까 4.2.5.1 군단이 전면전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걸어서 손에 쥘 수 있는 무장만 가지고 소총, RPG-7 로켓, 그 다음에 60mm 박격포 손에 들거든요. 탄도 배낭에 매거든요. 요걸 가지고 태백산맥으로 걸어서 차량이 아니라 걸어서 내려와서 후방으로 결환하는 게 주 임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전사 이게 아니고 특수전 부대는 그 개념이란 뜻이고 아, 그렇군요. 북한의 특전사는 누구냐? 이 특수작전대대라고 말합니다. 명칭이. 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폭풍군단도 여단 규모, 여단 편제거든요. 30명씩. 이 중에 500에서 600명만 전투병이고 네. 나머지는 농사져요. 아, 돼지 잡고 풀 베고 농사 짓습니다. 전투훈련 하는 애는 애들은 전투원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은 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무장은 약하고 산악행군이라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무장한 전쟁이거든요. 네. 산악이 아니라 평지거든요. 그 다음에 전면전이거든요. 그럼 경무장한 이 친구들이 가서 전멸당하죠. 그 총알바지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그럼요. 봐야겠군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을 지배하는 건 뭐 드론이 하는 것 같고 뭐 탱크 장갑차 맨날 부서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면적이 남한 면적이에요. 네. 광활한 평원이에요. 탱크 장갑차가 없으면 전쟁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간 폭풍군단 애들은 장갑차 탱크 야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특수부대 보낼 때 정예부대 보낼 때 아니에요. 아, 그래서 러시아 군제 편제가 돼서 같이 작전을 한다라는 거는 그런 중보병들 아니면 그런 어떤 기갑화사단 그건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예, 섞여가지고 섞여 앞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죠. 총알바지네요. 그냥. 예, 스톰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스톰제트. 이건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이 쓴 거거든요. 스탈린이 명언을 남깁니다. 악마적인. 한 명이 전사하면 비극이다.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그러면서 몰아넣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병력을 일단 무장이 빈약한 애들을 친구들을 싹 돌격 앞으로 시켜요. 네. 그럼 저쪽에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쏘는 놈 위치가 어딘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포가 어딘지. 얘들 희생으로 여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최대의 격전지, 탱크전이 쿠르스크, 지금 나온 쿠르스크 있죠. 네네. 고기예요. 아. 평원에서. 그래서 그때 주거프 장군, 소련의 명장이 히틀러 부대를 괴멸시키고 이제 히틀러를 몰락의 길로 몰아넣는데 그때도 전략적으로는 이겼지만 전술적으로는 소련이 졌어요. 탱크 손실 비율이 3대 1이었어요. 아. 독일 탱크 하나 부서질 때 소련은 3개가 부서졌어요. 근데 독일은 이걸 보충을 못했고 소련은 막 찍어서 채워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자 비율이 소련이 월등히 높아요. 승전국인데. 아. 지금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인해 전술로 집어넣어서 희생시켜서 타격점 잡아서 스톰제트를 하겠다는 게 지금 아니냐는 게 거의 전문가들, 전쟁 전문가들이 지금 견해예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한 전쟁이 뭔지 모르고 갔다가 그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될 때 그 군인들의 어떤 심리 또 그 북한 내부의 그 주민들의 심리, 민심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김정은이 악마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악마가 악마의 손을 잡았다. 몰락의 시작이다. 왜냐? 인민군은 거기에 가서 전쟁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월남전은 우리가 돈 받고 돈을 월급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아버지 몰래 간 사람들이 많아요. 못 가게 할까 봐. 그 피와 땀이 사실은 우리한테 많은 국가 발전에 그분들한테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돈 다 상부가 가져가거든요. 아, 나라가 가져가니까. 그다음 적개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한테 어떻게 적개심이 생겨요? 갑자기 대한민국 남조선 해방하라 그러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면 왜 총 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젊고 전투 경험 없는 병사들이 처절한 정말 잔인한 전쟁이거든요. 그 죽음들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없는데 그런 걸 보면 트라우마.
탈영 대규모. 그 다음에 벌써 일부 나오지만 러시아만 해도 북한에 비해서는 천국이거든요. 네. SNS 자유롭고 뭐 자유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변하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규모 죽을 거고. 그럼 북한도 애들 하나 낳거든요. 네. 그럼 새끼 모든 부모가 새끼의 목숨을 거는데 독재를 하더라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끌려가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미 사상 검증 혹은 사상 교육이 철저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탈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민심의 이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제가 소련 유학 갔거든요. 네. 제가 소련 사람들 보니까 다 해이해져 있더라고요. 사상 안 통합니다. 아. 권력은 총구에서 안 나와요. 지갑에서 나옵니다. 그럼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을 때 그런 사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주잖아요, 주민들에게. 예. 그것이 또 결국은 또 하나의 그 무마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 지금 해외 북한 노동자 가면요. 90%를 떼갑니다. 아, 북한이 다 떼가는군요. 90%를. 그 제가 하는 대동강 텔레비에 보면은 저기 그 상납금 빼가는 거 그 현장 장면이 있습니다. 아. 90%를 떼가요. 90%를. 근데 그걸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 이제 진짜 사망자가 막 대규모 발생하고 이것이 전해지고 하면서 흔들리게 됐을 때 그럼 북한은 또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에게. 도발을 하기에는 북한의 내구력이 너무 취약합니다. 아, 지금은. 지금 방벽을 쌓는 게 방어용이에요. 한반도 우리 다른 나라라는 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으면 말라 죽죠. 그러니까 나무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발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북한은 전쟁을 두려워해요. 지금 파병까지 했는데 전쟁을 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근데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대한민국이 자기들 공격한다 이런 전쟁 분위기, 무인기 보냈다 막 이러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 결속은 도모하겠죠.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파병은 자, 분명히 전투병으로 파병하면 우리를 치면 32만 명이었는데 최소 수만 명에서 10만 명 단위가 갔다 올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자유를 체험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유를 체험하고 올 거 아니에요. 이게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가보니까 러시아 가니까 음식도 좋고, SNS도 하고, 뭐, 벌써 일부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뭐 음란물 뭐 보고 뭐 저기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변화의 싹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아주 위험한 악마의 손을 잡았다. 뭐 본인도 악마적이지만요. 이것이 앞으로 북한 사회를 크게 아니면 붕괴시킬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어요. 최대적인 변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 해야 되겠군요. 그럼요. 정보를 계속 예. 모아야겠고 이게 그들의 내부 사회로 변형이 그럼요.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민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전투에 참여하면 전투 능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는 우리한테 우리 안보에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실제 팩트는 어떤 것인지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참 제가 깨알 선전을 안 했는데요. 제가 유튜브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 TV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TV. 네, 방송 보신 분들 시청해 많이 주십시오. 좀 방문하셔서 네, 또 다른 컨텐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